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12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법을 어겨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수는 28만 827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집단 면역 붕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볼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싶은 걸 즐기며 살자는 욜로처럼 볼로는 육아를 통해 삶의 행복감을 찾는 부모를 말하는데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겠죠. 육아가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숙한 사회가 우선돼야 할 겁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학교 폭력을 전담해 현장에서 학교를 지도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법을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법을 어겨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모두 20명인데 성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과 해임 그리고 견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수가 늘면서 작년 사망자 수는 28만 827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전체의 27.8%를 차지한 암이었습니다. 암 사망자 가운데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간암, 대장암 순이었습니다. 특히 대장암 사망률이 3위에 올라 처음 위암 사망자 수를 제쳤고 췌장암 사망률도 0.3명 늘며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열이 나면서 몸살 기운이 심하다면 감기가 아닌 가을철 감염병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휴 동안 야외 활동을 했다면 들쥐, 진드기 등을 매개로 한 감염병에 걸렸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을철마다 들쥐, 진드기 등을 매개로 하는 3가지 감염병이 유행합니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스스가무시증인데 모두 야외 활동 이후 걸리기 쉽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며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이 흙, 풀 등을 오염시킴으로써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스스가무시증은 논과 밭, 풀 등에 있는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됩니다.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와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 다른 질환과 구별됩니다. 세 질환 모두 고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공통점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기 쉬워 방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히 감기로 인한 몸살 증상과 구별이 되는 것은 기침,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이 24시간, 48시간 이상 나게 되는데 이런 열과 오한 그리고 근육통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문제는 심혈관, 콩팥 등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런 감염병에 걸리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장기 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겁니다. 야외 활동 이후 감기 몸살 증세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 안아키 방식의 민간요법 등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이 공개되자 한 시민단체는 안아키 카페를 아동학대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해 법적 제재가 추진됩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아키와 같이 자연치유법의 경우 예방접종 등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접종을 거부하면 성인이 됐을 때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전염병,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적이면서도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접종 거부는 결국 집단 면역까지 붕괴시키는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퇴치된 홍역의 유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8년 영국에서 홍역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자 세계 곳곳에서는 MMR 접종 거부가 펼쳐졌습니다. 이 논문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지만 아직까지 곳곳에서 접종 거부가 이어져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키와 같은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신 등 건강과 직결된 정보는 파급력이 큰 만큼 보건당국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부들이 우울증으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육아 문제로 사회와 단절되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만 초점이 집중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우울증을 앓아온 30대 여성이 두 자녀를 살해한 데 이어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부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는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부들의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주부들도 주변에 힘들고 우울하다는 얘기를 털어놨지만 대부분 가벼운 푸념 정도로 넘기고 외면한 사이 우울감이 심해진 겁니다. 주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꼽힙니다. 기혼 여성의 약 44%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는데 결혼과 출산이 주된 사유입니다. 특히 심한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은 주로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고립된 생활 속에서 자녀를 분신처럼 여기게 돼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적극적 소통으로 손을 내미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그런 빈곤이나 우울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수 있는 외부 기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공동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큰 파고는 넘었지만 지난 9월 13일 적합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는 등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적합농장을 포함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살충제 사태 이후 계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계란값은 평년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계란이 잘 팔리지 않자 양계업계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 발휘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농가들한테 그 안전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장에서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지 일주일 이상 되는 계란은 폐기 처분하도록 이미 다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창궐하는 늦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정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AI 구제 없는 가을,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에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는 전 지자체 상황실 운영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장기 요양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각종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홀로 사는 84살 A 할머니는
최근 치매가 심해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집을 못 찾을 정도인데도 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기준이 심신의 기능 상태이다 보니 몸은 건강한 할머니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 환자도 대상자가 되도록 등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조기 검진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확대하고 주 야간 보호시설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더불어 이상행동 증상 탓에 시설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던 중증 환자를 위해 치매 안심 요양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함께 좀 책임져야 되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는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 값이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66살 이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 발견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재 70만 명을 헤아리는 치매 환자는 2025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만 한 해 2천만 원이 필요한 만큼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재원 마련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산으로 하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난자를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이 같은 산악구조 활동은 9,000건이 넘었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가을철에 발생한 산악사고는 2,100여 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선선한 날씨나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등산로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분 부족이나 칼로리 소모를 채우기 위해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큰 일교차를 대비해 여벌옷을 챙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일몰 시간이 9월은 평균 오후 7시, 10월은 오후 6시로 빨라지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일찍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날씨가 다시 건조해져 산불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27%로 4건 중 1건이 넘습니다. 음주 역시 자제해야 합니다.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져 실족사고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음주를 자제하여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당국은 산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하고 이때 산악 위치 표지판을 알려주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용돈 교육 Q&A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아빠들이 참여하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아빠들 사이에서는 육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은 참 어떤 일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이 어려운 일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아빠가 육아에 적극 참여한 경우 이후 자녀의 발달이나 정서적인 안정, 인지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고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빠와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언어 발달이나 학업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공들인 만큼 자녀들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이 중에서도 아빠의 육아 참여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현재 더 많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또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는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들 중에는 육아로 인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직장을 다닌다면 더하겠지요. 이러한 육아 스트레스나 피로로 힘든 엄마를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아빠의 양육 참여는 그 수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 이득이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도 아빠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결혼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쉽지 않으시죠? 저는 아빠들이 서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며 육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되고 또 부모 역할도 해야 되죠. 근데 아내는 능숙하게 아이를 잘 돌보는데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따져보세요. 평균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빠들의 양육 참여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으로 전업주부인 엄마의 양육 시간인 평일 6.9시간, 주말 7.5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이와 눈 맞추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똑같은 아이는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모도 없어요. 지금 이 연령에 얼마나 먹어야 정상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평균인지, 또 무엇을 해줘야 잘 발달하는지 이런 걸 책을 찾고 인터넷 찾고 하기보다는 내 아이를 잘 알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부대끼고 또 함께 일상을 보내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육아랍니다. 예를 들어 볕 좋은 날 함께 밥을 먹고 바깥에 나가서 뛰고 놀다가 또 들어오면 같이 씻고 나란히 누워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다가 새근새근 내 품에서 잠든 아이한테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아빠들도 느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기쁨이고 또 행복이겠지요. 아빠이기에 특별히 해야 할 육아 내용이 있다기보다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운동을 잘한다면 다양한 스포츠를 함께 하고 또 먹는 걸 좋아한다면 함께 요리도 만들어 먹고 또 힘이 세다면 들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주세요. 아빠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도에 비해 42.4%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으로 적극 양육에 참여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많아진 것이 무척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사회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푸념만으로 손을 놓고 있기엔 아이들은 정말이지 너무 빨리 자란답니다. 아깝고 아쉽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이렇게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아요. 아이와 보내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아이로 훌쩍 자라 있을 겁니다. 꼭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연휴 끝에 돌아온 일상,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 내내 분주한 음식 준비, 또 벌초 등으로 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리했던 신체 부위의 통증이 심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은 물론 스트레칭과 반신욕 등으로 몸의 회복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